페라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어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맥라렌도 아닌 바로 페라리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를 퍼포먼스의 미래라 부르지만 다른 이들은 페라리 최대 실수라 평가합니다. 저는 현대 페라리 296G TV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봄에 인도받았습니다. 이 차를 정말 사랑하고 수년간 이 브랜드에 집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논란, 판매 수치, 비판, 잠재적인 성공, 그리고 새로운 페라리, 루체가 페라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페라리 루체는 페라리의 첫 번째 순수 전기 양산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맞아요. V8 엔진과 화려한 V12 엔진으로 유명한 그 회사가 이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루체는 약 1050마력의 출력을 내며 완전히 충전된 최적의 조건에서는 약 53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4개의 문과 4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명단에 없는 사람을 가운데 태울 수도 있겠네요. 이 차량은 사륜구동도 제공합니다. 루체의 예상 시작 가격은 옵션을 제외하고 요즘 약 55만 유로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모든 옵션을 선택하고 나면 일부 차량은 쉽게 미화 80만 달러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더 비싸질 수도 있죠. 분명히 50만 달러를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무책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열정에 어떻게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대화 주제일까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아마도 논란이 된다는 건 좀 과장일 수 있겠네요. 논란이 된다는 건 양쪽에 강한 입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소셜미디어 전반을 보면, 그리고 제가 이걸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쪽에서만 아주 목소리가 크고 그쪽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루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온라인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페라리 출시가 이렇게까지 의견을 나누는 건 드물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주로 있지만 다른 쪽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전통적인 페라리 팬들은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엔진 소리가 없다는 점이죠. 그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건 경험의 큰 부분이니까요. 페라리 팬들은 이것을 특징으로 여기며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특징이고 전체적인 경험의 일부이며 페라리를 운전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요소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오페라고 감정적인 폭력입니다. 가솔린을 머금은 모차르트죠. 그리고 이제 페라리는 맞아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쉿! 일부 팬들에게는 그건 마치 냄새가 전혀 없는 페라리 향수를 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도 그렇죠. 소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외관에 대해서도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은 루체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뭉툭한 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하죠. 이 차는 학교에 가져가는 여러 색 마커나 형광펜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만 잔뜩 모아놓은 느낌이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고 정말 독특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차가 크로스오버 차량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라리가 콘셉트카와 섞은 다음 실수로 건조기를 너무 오래 돌린 것 같다고도 하죠. 개인적으로 아름다움은 주관적이지만 이 디자인이 매우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차는 전통적인 페라리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통적인 페라리는 날카롭고 뾰족하며 매우 낮고 넓죠. 전통적인 페라리는 제 배꼽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차는 꽤 커 보이지만 그렇게 위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정체성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세 번째 요소가 있죠.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진을 없애고 소리를 없애고 변속하는 감각까지 없앤다면 어느 순간부터 페라리가 더 이상 페라리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그건 정당한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 게이트식 변속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예전 360, 430, 355 모델들을 운전해봤는데 그게 바로 경험의 큰 부분이죠. 게다가 배기음을 울리면 그 붕 엔진 회전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집니다. 하지만 악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댓글들에 대해 좀 얘기해보죠.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자동차 포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댓글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사라졌다. 페라리가 타락했다.
이건 비싼 가전제품일 뿐이다. 이탈리아 정장 입은 테슬라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는 페라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페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판 중 하나는 엔초 페라리가 이걸 봤다면 자동차 생산을 멈추고 트랙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난 건 페라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페라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열정과 영혼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운전 경험뿐 아니라 페라리의 모든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이 브랜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자동차 문화에서 아주 소수의 브랜드만이 꿈꿀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면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판매는 어떨까요? 모두가 이게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진짜 궁금한 건 실제로 이걸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좋아요. 그 얘기 해봅시다. 모두가 궁금한 질문. 정말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답은 예인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주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페라리는 고객 주문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루체가 기존 페라리 수집가들, 고액 자산가 전기차 구매자들, 그리고 한 번도 페라리를 소유해 본 적 없는 신규 고객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페라리는 공식 주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추측일 뿐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296 GTB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모릅니다. 항상 좀 어린 짐작이고 완전히 감에 의존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생산량, 현장에 있는 인원수, 그리고 이 차량들을 출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라리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보통 13,000대에서 15,000대 사이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말피와 남아있는 296, 그리고 스페치알레와 그들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 세계적으로 약 15,000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루체는 전체 생산량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페라리가 생산이 안정되면 연간 약 2,000대에서 4,000대의 루체를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엄청난 성공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페라리는 캠리처럼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대중의 관심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NPC가 아닙니다. 페라리는 희소성을 파는 회사입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페라리는 더 이상 페라리가 아니라 옷만 잘 입힌 특별한 혼다 12기일 뿐입니다. 페라리 고객들의 현실. 네, 그건 우리가 또 얘기해야 할 주제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좀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의 입장에서도 저는 루체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평범한 구매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몇 달씩 논쟁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포트폴리오 배분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여론과 실제 구매 행동은 종종 완전히 다릅니다.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몇 대의 차를 먼저 사야 하는지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페라리를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SUV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페라리가 프로상그를 출시했죠.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샀습니다. 사람들은 터보차징을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구매했습니다. 458이 488로 바뀌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F8을 돌아보면 그게 하이브리드가 없는 최신 V8 터보차저 차량인데 사람들은 그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페라리를 비판했지만 결국 그 차를 샀죠.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페라리 고객들은 페라리를 사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296을 시화하고 싶었고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엔초 빼고 모든 미드엔진 페라리를 몰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고 아마 운전자의 입장에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페라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결국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됩니다. 왜 이 순간이 페라리 역사에서 중요한 걸까요? 이제 좀 더 넓게 봅시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한 대의 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들이 뭔가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도 있었고 페라리도 출시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람보르기니와 포르쉐도 철회했으며 많은 브랜드가 EV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브랜드도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도 시장이 완전히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라리는 전동화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참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업계 전체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페라리가 전기차 기술이 미래의 자리를 잡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모든 제조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애호가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페라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두주자죠. 알파독, 즉 우두머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행을 만듭니다. 페라리가 움직이면 업계가 주목합니다. 모두가 신경을 씁니다. 지켜봅니다. 보시다시피 페라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확실히 가장 생산적인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확실히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큰 부분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루체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다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성능 전기차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둘째로 고급차 구매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솔직히 말해서 페라리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퍼포먼스의 정의가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엔초 페라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가 휘발유에 감정적으로 집착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단순히 가장 빠르고 가장 진보된 기계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페라리 팬들은 각자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2026년 이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화를 도입한다면 결국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합니다. 저는 자동차 애호가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하고 감정을 좋아하고 기계가 주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모든 걸 296에서 느낍니다. 296과 SF90을 운전해 본 사람은 이 차가 페라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SF90는 라라 페라리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내고 296은 피오라노 테스트 트랙에서 라라 페라리보다 1초 이내로 랩타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여러 번 그 성능을 입증해왔죠. 하지만 자연흡기 페라리의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저는 혁신도 존중합니다. 페라리는 핵심을 지키며 변화에 적응해 80년 가까이 살아남았습니다. 루체는 큰 성공을 거두거나 틈새 수집가들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페라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차량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차는 페라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전체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레이싱 유산, 내연기관으로 세워진 회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심연으로 뛰어드는 이 거대한 도약까지 감수한다면 자동차의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페라리 루체가 페라리의 미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브랜드의 본질에서 벗어난 선택일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시끄러운 내연기관 엔진에 끌리는 구매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페라리가 분명히 구매자층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건 저에게 명확합니다. 루체를 바라보는 그 구매자는 사실 미드엔진 슈퍼카를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것을 봅니다. 이 차가 다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꼭 한 줄 남겨주세요. 곧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